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CR 사상 강좌 마지막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CR 사상 연구원장으로 계시고 또 제 바로 앞에 전임으로 계셨던 정기호 박사님이 기타와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다른 여러 단체에 가서도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로 앞에서 노래를 많이 해줘서 가지고 이 분위기 띄우는 역할과 여러 가지 또 감명 있는 노래와 노래 공목도 아주 좋은 걸로 여기에 맡게 해주셔 가지고 오늘은 정교 박사님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계속 한 두 곡 정도 들려주실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정교 박사님께 노래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주 와야 되는데 제가 집이 경남 거창이라 거창한 데서 사느라고 좀 멀어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노래를 두 개만 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이 노래를 참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를 먼저 한번 많이들 들으셔서 제가 몇 번 해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이 시를 연말에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터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이번에는 올해 제가 저도 이거 올해 배운 노래인데 그 올해가 그 간토 대지진 100년 되는 1923년이니까 100년 되는 9월 1일 100년의 여러 가지 일본에서도 많이 행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그거를 기념해서 어느 가수가 만든 노래인데 저도 이 노래 처음 부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간토 대지진 때 6천여 명의 우리 조선인들이 칼, 총, 죽창 이런 거로 막 학살을 당했는데 그 영혼, 그 떠도는 6천여 명의 영혼들을 한국으로 고향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이 함석헌 선생님도 이 간토 대지진에서 길게 쓰셨잖아요.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쓰셨는데 올해 이렇게 무슨 세미나 가보니까 그 함석헌 선생님이 스승이던 우치무라 간조도 그 간토 대지진 때 자경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한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치무라 간조까지 물론 자경대가 돼서 축창으로 사람 조선인을 죽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이 그냥 자경대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 헛소문 이런 거에 아마 휘말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귀향 1923년이라는 이런 노래입니다. 눈 감아라 내 아내여 내 등에 업혀 고향 가자. 눈 감아라 내 아기여 고향 집 갈 때까지 눈 뜨지 마라. 마당에 봉선화 꽃 가득 피어 떠난 제비가 돌아오듯이 간토를 떠나 혼이라도 날아오너라. 매어 토지요 오래 놓지 마요. 와타시노 세니요 부사리 옥견이고 매어 토지로 오래 놓고요. 옥견 오이에니 주크마데
매우 토지 이와노 고센카노 하나가 사쿠코로 주바메가 모도 때 부르요 우니 후아리 후아리 또 간토 하나레 때 타마시 또 나리 도비 기다레 눈 감아라 내 아내요 내 등에 업혀 고향 가자 눈 감아라 내 아기요 고향집 갈 때까지 눈 뜨지 마라 고향집 갈 때까지 눈 뜨지 마라 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강도 대지진 관련된 노래를 해 주셨는데요. 함석헌 선생님이 100년 전에 동경 우에노 공원 앞에 있는 불인지 연못에 거기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9월 1일부터 3일까지 동경에 가서 그 불인지 연못 바로 옆에 있는 데서 이틀 동안 숙박하면서 같이 어미도 되새기고 평화선언문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강도 대지진 관련돼서 또 노래해 주셔가지고 그 의미를 또 새롭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원래 남북 함석헌과 평화통일 이렇게 주제로 잡은 것도요. 올해가 한국 전쟁 정전 협정한 지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함석헌과 평화통일로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강연을 6월달부터 쭉 해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1강부터 지금까지 어떤 걸 해왔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9일 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이 함석헌 사상을 통해 본 남북 정상회담 분석을 첫 번째로 강의해 주셨고요. 2강은 7월 27일 날 이재봉 교수님이 함석헌의 비폭력 혁명과 한반도 평화통일로 2강을 강의해 주셨고 3강은 이창수 박사님이 8월 31일 날 시아들과 코리아들 그들의 평화론 제4강은 정지석 박사님이 9월 22일 날 실천 국경섬 평화학교 운동 제5강은 이명금 박사님이 10월 26일 함석헌의 동양사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제6강은 강수택 교수님이 12월 30일 CR연대 사상에서의 평화통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7강으로 한운석 교수님이 독일 통일 30년과 사회적 통합의 남은 과제들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한우석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독일 튜빙겐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펠로우, 국경섬 평화학교 석좌 교수, 사회적 약자들과 노래로 연대하는 종합예술단 봄날 대표이며 이
합창단 올해의 세계 합창단 시니어 대회에서 금상도 수상하기도 했고요. 내년 7월 달에 독일 베를린에 가서 또 합창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예, 분단 시대의 그 동서독 관계와 동일 통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독일의 과거 청산과 역사화해, 그리고 한독 에큐메니컬 협력의 역사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과거, 독일의 역사화해와 역사교육,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 이런 책들이 출간하셨습니다. 운석 교수님이 지금부터 강연을 하시는데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서 그냥 모자를 쓰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제 연말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독일 통일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할 텐데, 지난달에 강수택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제가 와서 이제 분위기도 좀 익히고 그래서 조금 그 낯선 감이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지난 강의 때 강수택 교수님이 여러 차례 이제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이제 교훈으로 삼을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그 측면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부정적인 그런 평가도 좀 있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 서독적인 시각에서 독일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소개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특히 근래에 동독 지역에서 외국인 혐오하고 테러, 그리고 그 인종주의적인 그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치 운동 단체들, 그리고 정당들이 굉장히 큰 득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 독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독일 통일의 후유증, 그것이 어떻게 최근에 동독 지역에서의 극우 세력들이 강화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소개를 할 거고, 그것이 저는 이제 독일 통일의 방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학자들 중에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이제 많이 이제 피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처음에 이제 내적 통일의 상황, 어떻게 지금 동독 지역에서 그 극우 포퓰리즘이 어떻게 강화되고, 왜 이런 그 동독인과 서독인 사이의 정치 문화가 굉장히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동독인들의 불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런 요인들, 그런 그 내적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사회적 통합의 문제들이 어떻게, 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몇 가지 흡수 통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이제 독일에서 이제 편입 통일, 편입 방식을 통한 통일인데, 그런 거 외에도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 또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동독이나 동독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스미디어에서 그 서독 중심의 헤게모니적 담론, 그리고 동독인들을 이렇게 하위적인 그런 존재로서 묘사하는 서발턴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서발턴화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맺는 말을 제가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연을 할 때는 제가 뭐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짧게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50분을 약간 초과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좀 요약해서 발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독일에서 이제 통일 이후에 5년 단위로 혹은 10년 단위로는 좀 더 크게 그 독일 통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갖고 이제 베를린에서 했다가 또 다른 주 수도에서 또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주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 독일 통일을 회고하면서 성과들에 주목을 했었는데 25주년까지만 해도 그 독일 연방 대통령인 요하임 가욱이라는 동독 출신의 연방 대통령이었었는데 25주년까지만 해도 그런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독일 통일을 회고했었는데 30년에 들어서는 완전히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3인당 출신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동독 동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30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뭐 이런 부정적인 비판적인 그런 평가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일 연방 대통령이 수많은 희생자를 낸 거대한 비인도적 장벽은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이 나라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장벽들, 좌절과 분노와 증오의 장벽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침묵과 소유의 장벽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게 이제 2017년과 2019년에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 AfD라고 이 약자로 이제 알터너티브 피어 도이칠란드에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이제 극우 정당인데 이 극우 정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득표를 얻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동독 지역에 이제 더 짙게 표시된 지역이 그만큼 뭐 30%를 넘는 지역도 득표를 한 지역도 있고 뭐 대부분의 주에서 20%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2017년이 아마 유럽 의회를 위한 선거였고 유럽 의회 대표를 뽑기 위한 그 다음에가 이제 연방 어떤 주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에서 이렇게 극우 정당이 갑자기 약진을 하게 돼요. 동독 지역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급격히 세력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소독 지역까지도 포함하니까 12.6%로 92석을 얻어서 제3당으로 도약을 했어요. 동독 지역만 보자면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21%. 그리고 2019년의 지방선거에서는 주 선거에서는 몇 개 주에서 20%를 상회하는 득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네오나치 지하 조직도 그 세력을 확장해가고 페기다라는 극우 단체도 그 조직 세력이 확대되고 그래서 동독 지역에서의 극우화 경향이 독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을 했어요. 우선 내적 통일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통일 직후에는 이제 뭐 동독인들의 서독인들에 대한 평가, 서독인들의 동독인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긍정적이었었는데 뭐 곧 몇 년이 안 돼서 통일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화되는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1992년 말의 조사에서는 서독인의 69%, 동독인의 79%가 통일 후에야 비로소 동서독인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동독인과 서독인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동독인들은 오스트에서 동쪽이라는 말인데 동독을 표시하는 그거를 이제 비하해서 오씨, 동독인들은 동독놈 그런 의미로 오씨라고 하고 또 동독인들은 서독인을 베시, 베스트에서 베시 하면은 서독놈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오씨 베시라고 서로 비난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그게 좀 더 구체화돼서 곧 얌머오씨, 뱃서배씨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얌머오씨라는 것은 얌머른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다 그런 동사예요. 그거에서 나온 얌머오씨라는 말은 불만꾼 오씨 뭐 이런 말이고 뱃서배씨는 자랑꾼 배씨 뭐 이런 표현을 서로 비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만꾼 오씨라는 것은 퇴보적이고 고집센 사람들의 원형이 되었고 동독 출신이라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통일 독일에서 많은 부정적인 그 이미지 연상들과 결합된 낙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오스탈기라는 현상인데 오스탈기라는 것은 동독의 구동독에 대한 1989년까지 구동독 공산당 정권이 지배했던 구동독에 대한 향수를 오스탈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오스트라는 동쪽이라는 말과 노스탈지어가 이제 독일어는 노스탈기인데 이 합성어로서 이제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오스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동독에 대한 향수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동독에 대한 노스탈지어고 독일 통일 후에 동독에서는 이제 정체성의 혼란, 가치 상실을 경험한 동독 주민들이 이제 그 구동독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동독의 유산에 대한 공적 논쟁으로부터 이제 상품과 여가 문화의 요소들까지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독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생필품이라든지 뭐 기호품, 커피라든지 또는 세제라든지 뭐 주방용품, 약품 이런 데서 특정한 동독 상표, 과거 구동독 시절에 즐겨 사용했던 그런 상표를 찾아서 그것을 사고 구입해서 먹고 사용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서독 제품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뭐 국산품을 애용하듯이 자기 고향의 상품을 애용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여기 사례로 들었는데 그런 그 동독 시절에 사용했던 것이 다시 부활돼서 소비자들 동독의 소비자들이 의식적으로 이 구동독 시절에서 비롯된 그런 제품들을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널리 이제 유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으로 보자면 할로렌 쿠겔은 초콜릿 제품이고 피트라는 주방 뭐 세제 이것이 이제 구동독 시절에 생산됐던 것을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동독인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누도시라는 것은 이제 땅콩 크림인데 서독의 강력한 이제 서독의 독점 기업이 누텔라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이게 동독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그리고 바오징어 젠프는 이게 겨자인데 그 중에서도 중간 맛 맵고 덜 맵고 이 사이에는 중간 매운 맛 이것이 엄청 많이 팔리고 또 로트케프엔 왼쪽 밑에 이것은 이제 샴페인인데 또 동독 지역에 생산되는 샴페인 퀘스트리츠라는 맥주 또 라데베르그라는 맥주 또 론도 이건 커피 빈 이제 원두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동독인들이 의식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즐겨 찾는 그런 상품이 되었어요. 예.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중에 몇 가지 제품들은 또 서독의 그 독점 기업이 그거를 자기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네. 이러한 오스탈기 붐은
동독인이 자기를 지키려는 방어 전략에서 나타났어요. 동독의 것이 일방적으로 동독의 역사라든지 뭐 동독 시절의 가치관, 뭐 제도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부정되면서 동독인들은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옷살기에 를 통해서 그런 것을 표현하게 된 거죠. 그 옛 체제에 잘못된 점이 있긴 했지만 그 시절에도 사람들의 일상은 존재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통일된 독일에서 동독의 경험이라든지 동독의 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당하는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게 서독인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놀프 바링이라는 서독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서독인이 가지고 있는 동독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여과 없이 대변하고 있었어요. 1991년에 그는 서독이 통일 이후에 서독이 동독화될 것을 걱정을 했어요. 황폐화되고 프롤레타리아화 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구동독에서는 목적 지향적이고 창의력 있고 고단한 작업을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구동독에서는 정력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남아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정권에 그냥 빌붙어서 맹종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 이런 평가죠. 정권은 거의 50년 동안 사람들을 왜소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교육을 망쳤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을 재교육해야 하고 모든 사통당 당원들은 전부 해고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이런 그냥 깡그리 매도하는 동독의 역사적 경험이나 뭐 그 삶을 그렇게 부정하는 이런 것들이 동독인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의 차이를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다른지 통일 직후만 해도 뭐 당연히 이제 빠른 통일을 원했고 서독인처럼 잘 살기를 원했던 동독인들은 그런 서독식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표시했어요. 1990년에 시장경제, 서독식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이런 서독식 시장경제에 대해서 동독인들의 지지가 77%였었는데 1998년까지 23%로 줄어들었어요. 또 민주주의 사상이 좋은 사상이라고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이 88%에서 2002년 50%로 줄어들었고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1990년대 내내 동독인이 서독인보다 항상 20% 낮게 나타났어요. 실제로 경험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동독에서는 50 내지 70%로 서독에서보다 20%가량이 높게 나타났고 독일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독인은 3분의 2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동독인은 3분의 1밖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동독은 법치국가였나? 동독 체제를 옹호하는 동독인들은 1990년에 45%였었는데 2010년에는 61%로 늘어났어요. 자, 이게 이제 그래프상으로 1990년대에 구연방주는 서독을 얘기하고 신연방주는 새로 편입된 동독 지역의 주인데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나게 동독 지역에서는 불만이 더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관의 차이가 자유냐 평등이냐 동독인들은 훨씬 더 평등이 더 중요한 가치이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서독인들은 이제 자유가 더 중요한 가치다. 이런 차이들이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동독인은 2등 시민인가? 통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독인이 1등 시민이고 동독인은 2등 시민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동독인의 비율은 1990년 말에서 1995년까지 87%에서 69%로 뭐 하락하고 97년엔 다시 80%로 증가하고 뭐 이렇게
90년대 한 3분의 2 정도의 동독인이 이 2등 식민으로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럼 통일 독일에서 동독인보다는 이제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동독인은 1990년에는 61%였지만 1997년까지 28%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은 32%에서 67% 증가했고, 뭐 이런 같은 조사에서 서독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훨씬 더 많이 느끼죠. 자, 2등 시민으로서의 동독인의 자기 의식이 이렇게 좀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2008년에도 3분의 2 정도가 동독 2등 시민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통일 직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동독 청소년들은 뭐 통일 후 태어난 세대들은 더욱 더 그렇고 뭐 이 동독 서독 구분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곧. 그리고 동독인들도 이제 뭐 통일된 독일에서 똑같은 교육 체제 하에서 같은 자격증을 따고 졸업증을 따고 그러면 뭐 취직하는데도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자연히 곧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동서독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예상은 단견이었어요. 이제 그 동독적인 정체성, 또 동독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그 무시당하고 뭐 이런 반발적 정체성 이것은 이 청년 세대들한테도 이제 이어져서 뭐 부모와는 또 다른 경험이지만 청년 세대들도 이런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뭐 동독에서 동독 연구를 하는 사람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세대를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세대를 소개를 할 텐데 요한네스 니켈만은 전환 후 세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는 그 자신이 전환 후 세대고 전환 후 세대라는 것은 전환이라는 말은 이제 독일어로 벤데라는 말인데 전환은 1989년 가을에 그 이제 전환기가 왔다는 거죠. 이제 동독 사회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뭐 시민들의 데모가 라이프치히에서 크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동독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통일까지 이어지고 통일 이후 이제 동독 지역이 소독 체제를 받아들여서 이제 변화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환 이후 1989년 이후 혹은 9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전환 후 세대 1990년에서 95년에 태어난 세대를 특히 이제 이들은 이제 집단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들은 구동독에 대한 경험이 자기들 스스로는 없었죠. 단지 이제 부모들을 통해서 듣거나 뭐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거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 기억을 이어받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 전환 후 세대에 대해 경험에 대해서 니켈만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켈만 자신은 이제 동독 지역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 바이에른이라는 소독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체성의 문제와 씨름하게 돼요. 동독인들을 무시하고 동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이제 경험을 하면서 동독인으로서 자기 부모를 대변하고 이제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서 또 그런 동독에 대한 편견, 동독의 역사에 대한 완전한 그 총체적인 부정이라든지
무시라든지 이런 것에 맞서서 이제 싸워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켈만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 전환후 세대 젊은이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베아트리스라는 여성은 1985년생이에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거의 동독을 뭐 의식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었죠. 근데 동독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뭐 동독인으로서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서독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대도시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취업이 돼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동독 얘기만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동독 출신이라는 거 알고 이제 그것이 이제 대화의 소재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서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극심한 그 동독에 대한 무시, 편견, 무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고 이런 입장에 계속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동독인으로서 느끼는 무력감, 자꾸 이제 방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부모의 역사, 부모의 삶에 대해서, 부모 세대의 삶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제 가정 내에서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들이 그 자기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식 세대들한테. 이 자식 세대들은 이제 뭐 전후에 이제 통일 이후에 태어났고 뭐 그들 새로운 경력을 만들어 가는데, 자기가 뭐 동독 시절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겠죠. 근데 이제 정체성과 씨름하게 되면서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겨요. 또 부모의 과거, 또 그런 부모로부터 태어난 동독인으로서의 그 젊은 세대의 체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료들이 이제 동독 지역에서 외국인 혐오적인 그런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고, 데모가 극우 그룹들의 데모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거예요. 동독인들은 싸잡아서 인종주의자고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부모 세대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독의 삶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그런 자괴감이 들고, 그러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경험도 있어요. 산드로라는 그 청년의 경우에는 이제 함부르크로 이제 동독 지역에서 살고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집이 브레멘이라는 도시로, 서독의 도시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그 동독인으로서 동독 사투리를 쓰고 그러니까 너 동독에서 왔구나 하면서 이제 또 동독의 인종주의적인 폭동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살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동독을 대변하고 항변을 하다가 이게 이제 피곤하고 자기 정체성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제책은 뭐였냐면, 액센트를 노력을 해가지고 동독 액센트 사투리를 그냥 지워버리고서는 이제 표를 안 내고, 그래서 서독인처럼 이렇게 그래서 자기 과거를 부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 이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그런 체험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통일 이후 태어났던 1990년에서 95년까지 태어났던 그 세대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3세대라는 게 또 있어요. 제3세대는 구동독에서 소년기를 보내고 통일 독일에서 성장한 사람들인데, 1975년부터 1985년까지 태어난 이들 제3세대에는 240만 정도나 되고, 그 정도로 많고, 뭐 이들이 이제 뭐 할아버지 제1세대는 구동독을 함께 건설한 전쟁기 소년들이고,
뭐 그들은 1989년 이후에 뭐 대부분 연금 생활자가 되어야 했고, 근데 부모 세대는 또 어렵게 그 통일 독일에서 뭐 일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동독인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이런 체험을 하고, 뭐 이런 그 세대들, 이런 세대들도 이제 그 자기가 성장하면서 겪은 어려움, 그런 속에서 이제 동독인으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이러면서 이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과 씨름하고 그런 이제 세대들의 문제들이 이제 동독 지역에서 이제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내적 통일의 그 장애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예, 우선 그 독일 통일의 방식은 기본법 그 146조를 통한 통일이 가능했고, 이 기본법 23조를 통한 통일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기본법 23조를 통한 흡수 통일 방식, 한국에서 흔히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됐죠. 다른 대안은 이제 기본법 146조를 통한 통일인데, 그 재통일이나 신통일의 경우에 독일 인민이 동의하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통일을 이제 3인당은 지지했지만 보수당인 기민당 쪽에서는 이제 기본법 23조를 통한 흡수 통일의 방식을 선호하고 결국 그것이 이제 관철되었죠. 네, 기본법 23조를 통한 통일은 독일의 다른 부분들이 연방공화국의 편입을 선언함으로써 통일하는 것이었는데, 예, 제도이식 전략이라고도 일컫고 있어요. 그건 서독으로의 병합을 의미했고, 뭐 법, 국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도 이전, 그리고 집합적 행위자들의 대규모 이전을 동반했어요. 그리고 많은 재정 이전이 있었고, 뭐 통일 비용이 이제 1조 5천억 유로에 달했고, 그리고 대규모 엘리트의 이전이 있었는데, 그 대규모 엘리트 이전을 통해서 약 3만 5천 명의 서독 관료들이 1990년에서 94년 사이에 동독으로 이제 파견되어서 동독에서의 통일 과정, 제도 이식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 이제 여러 분야에서 동독인의 비율은 뭐 전체 독일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 5%도 안 돼, 0 내지 5%. 또 동독 지역에 있어서도 서독 출신 엘리트가 전체 그 중요한 자리를 지배하는 그런 방식의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서 19년까지 연방 차원의 조사에서 사법과 군대에서 동독 출신 엘리트는 1% 이하, 경제는 2%. 뭐 이런 식으로 주요 요직의 그 서독 엘리트들이 장악을 하는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엘리트 구성에서 동독인의 적은 비율은 동독인의 이해관계에 덜 주목하게 되었고, 그 동독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데 더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연방 엘리트 중 동독 출신이 2010년대 후반에 보면은 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적은 비율로 연방 엘리트 중에서는 적은 비율로, 원래 그 인구 수로 보면은 7%, 8%, 16%, 17% 이 정도 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제 정치 분야만 빼고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서독 엘리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도표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동독인 후보는 소수자로서 아웃사이더로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었고요. 동독 출신 엘리트가 대부분의 분야들에서 적게 포진됨으로써 나타내는 부작용은 엘리트와 주민들과의 가치관의 차이,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부족, 극좌나 극우 포퓰리즘과 운동이나 정당들의 동독인들이 더 경도되어 있어요. 또 다수의 동독 주민이 동독 지역 엘리트와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을 자신들의 대변자로서 혹은 믿고 따를 지도층으로서 인식하지 않는 문제가, 그러니까 엘리트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 서로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엘리트층에 대한 신뢰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정치 체제, 사법 제도로부터 사회적 시장 경제까지 연방공화국의 기초 제도들의 거리를 두게 된 것이. 또 동독 지역 경제 재건이 실패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이제 학자들은 동독 지역이 서독의 식민지화가 되었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마르와 듐케라는 학자는 동독 지역이 식민화되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폐 통합을 통해서 동독 경제의 재정적 기반과 경쟁력 기반을 파괴함으로써 동독 지역 탈산업화가 단초를 마련했고, 또 보상보다 반환을 원칙으로, 그러니까 옛날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토지라든지 저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보다 반환을 원칙으로 삼음으로써 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런 신탁관리청의 잘못된 민영화 정책으로 동독 기업들은 헐값으로 서독 기업들에게 매각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또 과거 청산에 있어서는 이제 구동독의 전체주의적 지배구조, 비밀 경찰이나 그 억압 체제,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주로 관심이 고정되었고, 평범한 시민들의 경험 세계와 기억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동독 지역에서 과거 청산에 종지부를 찍자는 의견이 크게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데틀레 폴락이라는 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통일 독일에서 동독의 과거에 대한 일련의 평가절하 과정이 있었고, 이것이 동독인들의 그 보상 심리를 촉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독인들은 자신들을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자립적으로 행동하리라고 의심하는 서독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동독인들의 과거까지도 규정하려 드는 서독인의 오만함이 서독 체계에 대한 반감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사진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동독 지역에서 이제 그 통일 이후에 옛날 그 자기 토지고 자기 재산이라고 와서 이제 그것을 다시 뺏어 가려는 서독인들 때문에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이 사진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아마 이 동독 시절 오랫동안 여기에 살아왔던 사람인데, 서독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재산을 요구하니까, 자기 집을 내놔라, 또 토지를 내놔라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팻말을 써붙여서 이 토지 여기 안에 허가 없이 들어오면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소유자의 요구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 여러 가지 팻말을 보면은 헬무트 콜이 이제 당시 그 통일 독일의 이제 수상이었었는데, 콜과 그의 참모인 크라우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있고 그 트로이안트라는 그 동독 지역의 공장이나 재산을 처리하는 그런 관청이 있었는데 그 성실하지 못한 그런 그 트로이안트라는 기업은 문을 닫아라 뭐 이런 비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통일 현실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시위자들이 들고 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고요. 또 연방 정부의 노동 정책,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도 있고, 그다음에 강철 공장 노동자들이 이제 그 공장을 폐업하는 데 대한 반발로 데모를 하기도 하고, 비쇼퍼 로드에 칼리 광산이 있는데 그 칼리 광산이 굉장히 양질의 칼리를 생산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소독 기업에 매각하니까 이제 이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항의하는 동독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또 동독 지역에 이제 인종주의적인 그런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동독 지역의 불만을 반영하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멜른이라는 지역에서 그 난민들이 주거하고 있던 집의 방화로 인해서 몇 명이 희생당한 그런 우익 테러 그런 활동도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그 매스 미디어에서 그 담론, 소독 중심의 그 헤게모니적 담론에 대한 이제 불만도 나타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동독인들을 그 서독의 매스 미디어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동독인과 동독적인 것은 서독의 현실과 비교해서 우선 특수하고 낯설고 다른 종류이거나 심지어 이국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뭐 서독적인 정상으로부터 일탈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고 또 구동독을 과거의 동독은 독재적인 지배를 받았고 탄압과 감시의 국가이고 중앙집권적인 결핍경제로서 동독을 그렇게 정형화하고 또 사회정책이나 교육정책, 일상사 이런 것에서 이런 주제는 주변적인 주제에 머물렀어요. 그냥 동독하면은 이런 공산당 독재 체제로 그냥 환원시키는 그런 보도들, 또 동독 지역은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정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지역으로서 그려지고 있고 부담스러운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제 반대 담론이 또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독 지역을 새로운 그 가능성을 지닌 어떤 전위적인 그런 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독의 언론 매체들도 생겨났어요. 자,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풀어갈 문제고, 또 각 분야의 엘리트에 있어서 그 엘리트 상층부를 서독 출신 엘리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되고 또 이런 뭐 언론의 보도라든지 뭐 이런 데서 동독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담론 이런 것들을 고쳐가야 된다. 그리고 서독인이 동독인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고 뭐 이런 개선 책들이 얘기되고 있어요. 자, 맞는 말을 들어가겠어요. 서독의 엘리트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공론장과 정치계급은 2015년 이후에야 비로소 동독 지역에서 창궐하는 인종주의적 포퓰리즘 운동과 테러, 극우정당의 발호, 또 득세의 충격을 받아서 동독과 동독인들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통일의 방식 및 그 후유증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글에서는 특히 편입을 통한 통일이 초래한
서독 엘리트의 장기적인 지배가 동독인의 무력감과 좌절감을 초래했고 또 통일 독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안성찬은 내적 통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내적 통일은 이제 사회적 통합의 문제죠. 이 내적 통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동독과 체코와 폴란드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동독인의 생활 수준, 소득, 이런 것이 평균적으로 체코나 폴란드나 이런 데 비해서 2배, 3배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기력감을 느끼고 활력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결권의 부재에서 찾고 있어요. 소독 중심으로 통일이 전개되고 동독인들은 거기에 그냥 2등 시민으로 전락해서 실질적인 어떤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주변적인 존재로 머무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무기력감 이런 것이 동독인들이 자기 더 동유럽 국가들보다 더 잘 살면서도 더 불만을 갖게 되는 요인이라는 거죠. 힐릭스와 나우엔부르크에 따르면 체제 이행의 결과는 관련자가 구조를 폐지하거나 변경시키거나 혁신하는 과정에 주체적 행위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것으로 인식해요. 그러나 동독 체제 이행의 특징은 동독인들이 수입된 서독 엘리트들의 주도에 밀려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 실제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편입 방식의 통일은 경제 통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어요. 경제 논리보다는 선거 전략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진 화폐 통합, 재산권 문제에서 보상보다는 반환을 원칙으로 삼은 것, 신탁관리청을 통한 인민소유 기업들의 매각은 동독 지역의 탈산업화와 대량 실업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노동사회에서 많은 혜택들을 누렸던 많은 동독인들에게 트라우마적인 체험이었어요. 연방정부와 소독의 납세자들이 동독 재건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구조적인 오류들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어요.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 인력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동독을 떠나서 동독은 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서독으로 많이 이주하고 또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는 여성들이 특히 많이 떠나서 여성들이 부족하고 노령화가 지속되는 문제 지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들에서는 서독 출신 엘리트들과 통일 독일의 민주주의 실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자기들보다 더 약자인 난민들에 대한 거부감과 공격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 주민들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지지 기반을 형성했어요. 통일 초기에는 통일 후 태어난 동독의 청년 세대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교육을 받고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오시배시라는 건 서로 동독놈, 서독놈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그런 것인데 오시배시의 차별을 느낄 필요가 없이 통일 독일 사회에 곧 통합되리라 믿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견이었어요. 통일 직전 구동독에서 유년기를 보낸 제3세대나 통일 직후 태어난 전환 후 세대는 부모와 학교와 언론 매체들에 의한 사회화를 통해서 그리고 구동독의 역사에 대한 편견들과 동독인에 대한 평가절하의 경험들과 타자화를 통해서 동독적 정체성을 형성했어요. 통일 후 사회적 지위 하락, 대량 실업, 그들의 학력과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하고 서독인 상사나 사장으로부터의 멸시를 감수해야 했던 부모 세대에 대한 동정심, 청년 세대들이 직접 체험한 통일 후 지역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 동독인을 획일적으로 일반화하고 극우로 낙인 찍고 동독인을 조롱하는 유머로부터 상처받은 경험 등이 이들의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켰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뒷부분은 제가 드린 그런 텍스트를 통해서 참고를 하시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소개한 것은 독일 통일 30년이 지난 뒤에 이제 30년 평화혁명과 독일 통일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지난 2015년 이후에 동독 지역에서 외국인 혐오 그런 테러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극우 정당이 20% 이상 득표를 하면서 그게 큰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개선해 갈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중요한 점들을 여기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제안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맨 뒤에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일 통일 이후에 각 사회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통일이다 하면 무조건 좋은 면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나쁜 점도 계속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시각과 또 방법도 다양한 표출되는 걸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순규입니다. 사실 제가 마이크 전화기는 여기서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념과 또 어떤 독일과 우리나라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과거부터 독일 동독과 서독이 통합하는 데는 그렇게 그 큰 갈등이 없었다고 보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어온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독재적인 그런 가운데서 특이한 공산주의 사실은요. 또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갈등적으로 접해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동독하고 서독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뭐 70이 넘었지만은 살아오면서 북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제. 저 자체도 그래요. 예컨대 과거에 김일성 때는 북한이라는 사람은 도깨비고, 그 다음 좀 덜 그렇고, 이제는 지금 이제 많이 완화돼가지고, 저는 생각에 웬만하면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저는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일되기 상당히 바라요. 근데 그 통일되는 것이 언제 되냐 물어보면은, 여론 물어보면, 곧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한데, 저는 이제 몇 년 이내에 돼야 된다고 하고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거기에서 이제, 예컨대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괜찮은 정부였다는 것을 제가 늦게 얘기해. 예컨대 북한과의 화합, 뭐 여러 가지 그 이전에 그 어떤 진보 정부였던 그 여러 가지 뭐 남북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 보면은 굉장히 그 지금 보면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그 현재 너무 강압적인 뭐랄까요? 그 이념적인 상태로 가면은 또 그것이 잘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과연 문재인 정부식의 약간 진보적인 것이 좋은 건지 또 아니면 윤석열 정부 같이 좀 강압적인 그런 이게 좋은 건지 제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저는 그래요. 과거는 제가 우파적이면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하는 것이 좋았다 생각하는데 이제 많이 달라요, 제가.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합니다. 껍데기는 우파고 속은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그 융합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화합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합쳐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참 재밌는 말씀 드리면 한국 추산율이 0.7인데 북한 추산율이 1.6이에요. 2배 더 높아요, 북한이. 그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제일 추산이 높은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한마디 100년 지나면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왜 인구 많아가지고 우리 남은 적고 이런 거 보면서 남한과 북한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 방향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대접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혹시 줌에서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줌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세미나 직접 못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동서독의 통일 이후의 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통일되면은 똑같거나 아니면 더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그 통일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어, 아까 먼저 질문하신 분들 그 얘기를 언제 통일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점진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 이해를 높여가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선택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컨대 동독처럼 동독도 공산주의 독재 체제였고 북한도 독재 체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가 더 독재적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재 체제는 지도자가 약화되면은 그냥 붕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 남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선진국화된 것 같다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진실을 알게 되면은 자기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과 비판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금방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간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까지 남한과의 그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정보를 갖다가 통제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자기네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끝나는 순간은 북한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한이 수통합할 수밖에 없는 독일과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하나는 점진적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아, 북한은 남한의 좋은 점을 이건 받아들이겠다 생각하고 남한에서도 북한이 우리보다 못하지만 또 같은 동포로서 이렇게 존중해주면서 하면은 참 좋은데 그건 이상일 따름이지 참 현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온 그 남북한 대화 화합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점진적인 통일의 길 가서 서로를 갖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인정을 해주되 서로 이해를 하면서 뭐가 좋은 방법인지 가면서 북한 사람도 점점 적응을 할 수 있게 하고 제가 보기 개성공단이나 이런 것이 바로 북한이 중국처럼 어떤 산업 생산이라든가 기술 면에서 뭔가 자기네도 그걸 체득해서 생활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갖고 남한과 북한 간의 격차가 적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애썼는데 불행하게 지금 전에 보수 정권도 그랬고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로 강압적으로 북한을 억압하려고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그 MB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은 흡수 통일이 될 거다. 북한 체제는 붕괴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강압적으로 나갔는데 지금 정부도 무슨 이제 약간 반공이나 이념을 갖다가 또 정책으로 이용하려는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한 간의 긴장 대화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점진적인 통일을 위한 우리의 그 준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답해 주시고 또 추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그 요약해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겠어요? 요약하면요. 예. 우리나라의 남한 북한 상황하고 독일의 소독하고 동독의 그 관계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컨대 동소독은 순수한 이념이고 우리는 순수한 이념에 플러스 정치인가 해가지고 복합적인 게 붙어 있어요 현재. 그 독재적인 거 하고 플러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소독이 그 통일된 것처럼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상황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져서 북한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처럼은 아닐 수 있다. 예컨대 김정은 현재 상황이 또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갖다가 북한 주민들 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양보하고 북한이
조금만 마음을 써준다면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통일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는 것도 남한 북한이 좀 서로 느낄 것 같아. 그리고 또 통일이 된다고 좀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정부로 치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그 남한이 북한에 대한 그 상황이 굉장히 융화적이었었어요. 근데 아니, 지금 질문을 해야 그러니까 합니다. 우파에서는 좀 강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한하고 북한의 상황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화합될 수 있냐를 갖다가 묻는 거예요, 제가요. 예, 그 방금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만족스러운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갑작스런 통일과 점진적인 통일과 관련해서 저는 제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독일 유학을 했었는데 그 독일 유학하고 돌아와서 1990년대만 해도 이제 독일처럼 북한이 북한 체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지금 동독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되도록 그 남북한의 관계는 뭐 조금도 변화가 없이 다시 냉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별로 근본적인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제 생각도 좀 바뀌고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무너지고 남한이 흡수 통일하는 그런 방식이 과연 현실적인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어떤 피해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또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독일의 경우가 이제 한국하고 상황이 굉장히 달리죠. 이제 그 냉전 체제에서 대립 관계가 한국은 열전을 또 경험을 했고 또 그 동아시아 극동의 그 정치적 역학 관계가 또 유럽에서의 독일이 처한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접점을 찾아가고 서로에 대한 반목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 갑작스런 통일과 점진적 통일. 방금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점진적 통일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그래서 그런 점진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독일 통일 이후에 통일 이후의 독일에서의 변화보다는 통일 전에 동서독 관계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은 좀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통일 이후에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그런 통일 이후보다는 통일 이전에 그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통일 전에 동서독 교류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더 배워야 되지 않은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만족할 만한 답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저희가 원래 7시 반까지
강연을 끝마칠 예정인데요. 좀 그래도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줌이나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손들어 포함하면 네. 예, 저는 뭐 여기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 아까 줌이나 여기서 뭐 질문한 것 그 봤는데 그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우리나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나라가 사실 영호남 관계 또 영국의 아일랜드 관계 뭐 이거 인간사적으로 인간공학적으로 볼 일이지 뭐 독일의 어떤 그거 뭐 장단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면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출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불만족한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뭐 통일이 뭐 사실상은 뭐 점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연구하신 분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것을 설명할 그런 관계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안보 관계, 국방 관계를 연구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솔직히 뭐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외교안보 뭐 수석 어쩌고 저쩌고 껄떡거리고 그러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 나는 없다고 봐요. 뭐 저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정도 얘기. 뭐 북한 정보도 많지도 않고 뭐 솔직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듣는 분도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뭐 좀 시원치 않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에 의한다기보다는 그런 그 사실적인 관계 속에서 그 좀 우선은 정답을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하는데 오히려 답을 좀 간단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가 질문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조금 늦게 듣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독일이 그 분단 이후로 끊임없이 교류가 있고 나서 통일이 돼서 굉장히 잘된 흡수 통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좀 심각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독일이 이 옛날 동서독 아니 그러니까 동독하고 서독이 분단되고 이제 통일인 이후에도 문제가 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분단 이후로 계속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독일을 보면 한국이 통일이 된다는 게 과연 답일까? 그리고 통일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걸로 대답해도 되나요? 예. 네, 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꼭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마지막 기회를 주고요. 안 그러면 이 질문 답한 거로 여기서 답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방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제가 일부러 지난 한 5년 이상의 동독 지역에서의 발전, 독일에서의 그 발전과 관련해서 그 동독 지역에서의 이제 극우 포퓰리즘이 강화되고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많은 그 의석을 차지하고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극우적인 현상이 동독 지역에서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주로 과거와는 달리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좀 일방적인 그런 측면을 제가 설명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독일 통일 현실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근데 이제
이 극우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제가 배제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 통일 방식에 있어서 흡수 통일이라고 한국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쓰자면 바이트릿이라는 말이 편입이거든요. 편입을 통한 통일인데 그 이제 그 편입을 통한 통일 방식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게 한 20년 동안은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독 그 지배 엘리트들이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극우 포퓰리즘이 강화되고 이것이 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20%가 넘는 그런 득세를 하고 이런 것에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제 소독 엘리트들도 부분적으로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통일 이후에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인지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얼마큼 많은 서독 엘리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전환점이 된 거는 같아요. 지난 2017년부터의 선거를 통해서 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크게 득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점을 그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근데 그런 각도에서 보자면은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그런 결정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들 그러니까 헬무트 콜이 그 독일 통일할 때 그 통일을 주도한 그 총리인데 그 연방 총리가 처음에는 동독 무너지고 나서 처음에는 브란트가 더 인기가 있었고 동독 지역에서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그런 구호를 내세우고 또 동독인들에게 누구에게도 더 나쁜 상황은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또 동독인들의 표심을 그 겨냥한 그런 정책들을 펴게 돼요.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1대1 중심으로 1대1 뭐 부분적으로 1대2 이렇게 화폐 통합에서 그보다는 3대1, 5대1로 가야 더 현실적이고 동독 기업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런 결정을 안고 1대1, 1대2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시작되었고 뭐 이제 그 반환을 위주로 한 그런 그 어떤 사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결정들이 잘못되었고 오랫동안 또 동독 지역의 동독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불만들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잘못된 그런 결정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래에 이제 좀 더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이제 장기적으로 발전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통일이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로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도 마무리 짓고 2023년 또 CR 사상 강좌를 총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CR 상사 강좌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함석헌 TV를 검색하면 1강부터 6강까지는 이미 올라와 있고 오늘 강의한 것도 며칠 후에 되면 등재가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이때까지 강연한 걸 계속 시청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지금 강연 자료집도 모아가지고 내년 2월 말 내지 3월 초순 정도 되면 책으로도 출간할 겁니다. 함석헌 연구십으로 출간돼서 여기 함석헌 기념사 배우면 언제든지 구입이나 이렇게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2023년 함석권과 평화통일에 대한 총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